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15년 넘게 카메라를 들고 국내외 곳곳을 누비면서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안 만나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생의 의지를 다지는 사람들. 얼마나 큰 성취를 이뤘든 상관없이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 그녀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덕분에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가만히 그녀의 프로필을 보니 그녀 또한 평범치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KBS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에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12년, 그리고 요즘 대세 중의 대세 프로죠. TVN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분야의 일이든 원년 멤버로 10년 이상 그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보통 내공이 아닌 거죠. 그 외에도 난다 긴다 하는 예능 다큐멘터리에 많은 참여를 했는데 그건 직접 책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런 그녀가 있었기에 대한민국 시청자들이 웃기도 울기도 하며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귀한 기회를 제공해준 그녀 또한 이 책 안에 챕터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단단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좋을지,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인지, 나와 타인, 내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지, 혹시 길을 헤매고 있거나 자신이 너무 싫어 못 견디겠거나 위로가 필요한데 마음 둘 곳이 없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삶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책을 쓰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 책 안에는 신월동 고물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프란치스코 교황, 법정 스님 다비식, 독도 경비대 등 그간 그녀가 만나온 사람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의 삶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 할지 무척 고민을 했네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따뜻한 시각으로 그려낸 맑은 영혼을 가진 저자 박재현의 참 괜찮은 태도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용서받지 못한 일을 가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용서라는 말을 떠올리면 차분하고 평화를 느끼는 반면 복수는 갈등과 긴장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용서는 받을 때보다 남을 용서할 때 더 큰 평화가 찾아온다는 역설적 속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커다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릴 수 있을지. 다음 사례 한번 들어보시며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상대를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한 저자의 감성을 고스란히 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본문 일부를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2008년 청주여자교도소로 촬영을 갔을 때였다. 난생 처음으로 교도소를 가보는 데다가 수감실 내부까지 취재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었다. 나는 취재에 앞서 교도관을 만나 주의사항을 들었다. 혹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수감자가 있느냐고 묻자 교도관이 말했다. 딱 한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 수감자는 자신도 대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세상에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란 말에 그 수감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아주 성실한 수감자였다고 한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어느 날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륜 상대자는 바로 그녀의 친구였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자수했다. 교도소에 들어온 그녀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고 그 결과 몇 년 후 가석방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복수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첫날 그녀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친구를 죽이고 다시 자수했다. 다시 교도소로 들어온 그녀는 그 전과 달랐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 가면 차가운 공기만 맴도는 듯했다. 2번의 살인, 그리고 2번의 자수.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과 친구를 모두 죽일 생각이었을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몇 년을 버텨내고 결국 친구까지 죽이고 나서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복수를 하고 후련했을까? 그런데 왜 눈빛도 표정도 사라져버린 걸까? 그녀에게 앞으로 남은 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저 숨만 쉬고 있는 듯한 느낌.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다 할지라도 꼭 그 길밖에 없었을까? 남편과 친구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던 걸까? 청주여자교도소를 3일 동안 취재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그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복수를 선택한 인간의 끝이 너무나 안타깝고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그녀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참 후인 2020년 장동익을 인터뷰하게 되면서였다. 그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 근처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여성을 죽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정체불명의 2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여자는 죽고 자신은 가까스로 살아나온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 바람에 사건은 1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미제 사건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는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다.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은 무고한 시민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무자비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낸다. 그 2명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지만 계속되는 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했고 그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복역하던 중에 모범수로 감형이 돼 21년 5개월을 살고 출소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 2019년 뒤늦게 사건이 주목받으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인정했고 재심이 열렸다. 그중 한 사람이 장동익이었다.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의 그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인터뷰 장소로 걸어 나왔다.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앞에 있는 이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인이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아 몇 분 동안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던 것 같다.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질문을 던졌다. 처음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가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30이었고 아내는 29이었습니다. 2살 된 딸도 있었어요. 감옥에 가서 마음을 추슬러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면회를 오고 아이를 업은 아내가 면회를 왔다 가면 속이 부서져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죠. 면회 안 와도 된다.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편지하면 답장이나 한 번씩 해줘라. 그래도 제가 나갈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했는데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면회 올 때마다 그랬거든요. 재판 기록을 모두 복사해둬야겠다. 네가 언젠가 나올 텐데 그때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기록들을 전부 짊어지고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다녔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록이 집에 있는데 재판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갑니다. 여기엔 분명히 어머니의 혼이 담겨 있고 어머니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어머니니까요. 분홍색 보자기에 첩첩 쌓여있는 2000장의 사건 기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는지 종이 끝이 다 해져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는 안 죽였어요 라는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매질 뿐이었고 그 후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7글자를 듣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 살인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라 믿고 그 희망 하나로 살아왔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은 어느덧 커서 어른이 되었고 멋진 아빠가 되기를 꿈꾸었던 33세 그는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다는 그는 재심이 결정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놓아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 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놔야겠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그처럼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처음 그를 봤을 때 몇 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건 그의 평온한 표정 때문이었다. 그 안에는 억울하지만 돌이킬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다잡고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내 과거를 망가뜨린 사람들을 원망해 봐야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도 그 과거에 매여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며 하루를 망칠지, 아니면 나를 위해 이제 그만 과거를 놓아줄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자면 용서란 상처받은 내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진정한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장동익의 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용서를 하되 잊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겪는다면 나는 과연 그처럼 용서를 택할 수 있을까? 네, 우리는 하루하루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선택을 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청주여자교도소의 그녀처럼 복수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나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라는 너른 마음으로 남은 내 삶을 가치 있고 자유롭게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